금융투자세가 논의 중에 있습니다. 금융투자세는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김어준 뉴스공장과 함께 살펴보시죠. 겸손님들과 함께 하고 계신데요. 저는 유독 겸손합니다. 잘 못하니까. 우리 과하셔. 우리 포니포 모셨습니다. 우선 홍상우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홍 기자님. 괜찮으세요? 아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쉽지 않을 텐데. 그게 아침에 일어나는 건 안 힘든데 이 자리가 되게 힘드네요. 이 시간쯤 되면 당 떨어질 때도 됐는데 이제. 지금 매우 떨어지죠. 그리고 제가 너무 사실 뭐 지면이라든지 아니면 글로 굉장히 좋아하는 분입니다. 나라살림연구소의 이상민 수석연구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곽수산. 네, 안녕하세요. 곽수산입니다. 네. 아침에 또 뵈니까 다르네요. 쉽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제작진분들, 이렇게 방송 다 같이 출연하신 분들, 이거 쉽지 않은데 대단하신 겁니다, 정말. 네. 텐션이 좋으시네. 그러니까요. 왜냐면 제가 아침에 이렇게 일찍 일어난 게 정말 오랜만이라서 7시에 집에서 나오면 되는데 네. 6시에 한번 출발을 했어요. 시간이 잘못 착각해가지고 그만큼 이제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때 있죠. 그래서 그럴 오히려 때 지금 있죠. 텐션이 좋습니다. 왜냐면 우리 아이들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익숙지 않은데 소풍 가는 날 일찍 일어나잖아요. 맞아요. 근데 과도하게 일찍 일어나요. 약간 소풍 가는 느낌으로. 그렇죠. 네. 그리고 옆에 MG 평론가 김혜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간 내서 감사합니다. 오늘 네 분 모시고 주식 시장하고 주식 투자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그래서 대한민국 주식 주가가 많이 올랐고 많은 분들이 투자를 또 함께 하고 계신데 거기에서 우리가 짚지 못한 문제가 또 있고 앞으로 더 좋아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네. 그 말씀을 이제 같이 해보고자 하는데 출발로 예. 우리 곽수산님은 워낙 투자를 잘하신다. 지금 이게- 대한민국에서 거의 투자의 구루가 되고 있다는. 왜냐면 제가 오늘 우리 작가님 연락 주셨을 때 극구 사양했습니다. 네. 왜냐면 투자를 너무 잘하신다고. 그게 아니고 저는 정말 말 그대로 운이 좋아서 정말 이 정부를 잘 만나서 신뢰를 보냈기 때문에 이게 따라온 건데 네. 마치 제가 막 우리 대표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실적을 보고 막 기사를 찾아보고 앞으로의 미래 전망을 내가 예측하고 이런 게 아니었어가지고 근데 이제 또 운이 좋았지만 계속 얘기를 해주셔서 근데 투자를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워렌 버핏이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네.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밥이나 한번 사셔. 아니, 제가 그러니까 지금 알겠습니다. 투자를 예. 잘하신다는 걸 스스로 말씀하신 아니, 거예요. 아니요. 골 지르는 것 같은데. 네, 아닙니다. 우리 김현희 선생님도 투자하세요? 저는 주식을 아예 모르지만 그래도 조금씩 해본 적이 있는데 네. 흑역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하고 지금은 한 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고 그래요? 2달 전에 급전이 필요해서 다 팔았습니다. 어머. 네. 그래요. 어머. 네. 급전이 필요. 근데 흑역사라고 하셨는데 어떤 흑역사가 흑역사? 제가 들어오기 전에 찾아봤거든요. 아, 본인의 흑역사를 찾아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2021년에 처음 주식을 샀어요. 네. 그래서 2021년 4월 13일에 8만 전자 때 삼성전자를 제가 샀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4만 전자까지 떨어지죠. 계속해서 떨어져서 제가 네.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2026년 4월 27일에 5년 하고도 15일 만에 팔았는데 네, 얼마에 그때 팔았습니까? 가격이 22만 5천 원에 제가 팔았거든요. 그래도 오래 그러고 버티셨는데요. 나서 지금 보니까 오늘 31만 원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도 잘 버티셨네. 너무 슬펐는데 근데 카카오도 그때 제가 샀거든요. 카카오도 2021년 4월 21일에 샀는데 이때 12만 원이었어요. 근데 네. 카카오가 지금이 제일 쌀 때다. 앞으로는 더 오를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럼 지금 들어가야겠다 하고 들어갔는데 그때 팔았을 때 금액이 4만 8천 원이더라고요. 많이 들어요. 그리고 오늘 가격 보니까 3만 4천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카카오로 이제 잃은 만큼 또 삼성전자로 벌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냥 비슷한. 똑같이 네. 5년 동안 그냥 똑같이 벌었다. 근데 그런 게 없습니다. 지금 김현희 선생님 같은 분이 많을 거예요. 네. 그렇게 개인 투자를 하시다 보면 그런 경험들이 쌓이고 또 하다 보니까 결국엔 뭐 남는 거 없네. 네. 오히려 수수료 내고 이거 감안하면 오히려 손실 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이 손실의 또 대명사가 우리 홍상우 기자님.
아이 뭐 대명사는 아니고. 저는 사실 주식을 원래 기자 할 때는 안 했었거든요. 근데 그래요? 경제 프로도 많이 그러니까.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경제 프로를 하면서 처음에 사실 기자들이 원래 그러니까 정보도 많고 그런데 다 거기서 성공하는 기자를 내가 보질 못했어. 정보는 많이 기자들한테 있는데. 들어오는 정보는 가장 끝에 들어오는 정보거든요. 그러니까 기자들 이게 내가 가장 빠른 정보라고 생각이 그 큰 착각이고 어쨌든 저는 하여튼 그게 잘못된 생각이었는데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주식이라는 게 과거에 이게 공인된 도박판이다 이렇게 생각을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한때. 그래서 이거는 거기까지 뭐 내가 그냥 열심히 일해서 그 돈 벌 월급 받아서 그거 갖고 하면 되는 거지 뭘 그 주식까지 하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제가 봐도. 네. 어쨌든 산업자본에 미천이 되는 이 주식시장이 그러니까 우리 사회 분명히 긍정적인 면이 있고 그래서 제가 KBS에서 경제 프로그램 할 때 그 PD가 주식을 왜 안 하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쵸. 뭐 이런 얘기 했더니 큰일 날 사람이네. 어쨌든 용어라도 알아야 되니까 좀 해봐라 해서 했는데 뭐 잘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아까 곽 소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러니까 투자할 때 겸손하고 운이 좋았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주식시장을 어떻게 판단하냐 지금 홍상훈 기자님이 또 도박판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뭐 생산적 금융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조건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투자도 시장을 규정하는 것도. 그게 만약 잘 만들어져 있으면 절대 도박판이 될 수 없다. 그렇죠. 근데 엉망으로 만들어 있으면 주식판은 언제나 도박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투자하는 입장에서도 내가 현명하게 잘 투자를 하면 이건 나의 중요한 투자 수단이 되지만 방법에 대해서 잘못 만들어지면 방법을 잘못하면 그냥 이거는 손실나는 가장 빠른 길이기도 맞아요. 하거든요. 네. 결국엔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그걸 만드느냐. 그걸 투자하는 것도 만드는 거의 문제고 제도도 만드는 거의 문제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한국의 주식시장에 좀 우려가 있어요. 직접 투자하시니까 요즘에 너무 변동성이 크잖아요. 네. 반도체 주식 많이 갖고 있잖아요. 많이 갖고 있죠. 그러니까 막 하루에 변동성이 거의 어떤 느낌이세요? 저는 크게 흔들림이 아예 없어요. 그래요? 왜냐면은 비교적 좀 그래도 낮은 가격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이게 변동성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크잖아요. 근데 이게 코스피 자체가 막 6%, 7%뭐 이렇게 크게 움직일 때도 있지만은 뭐 떨어질 때는 또 3, 4% 떨어지면은 막 이거는 반도체가 이제 거품이다. 버블 아니냐. 요런 뉴스들이 나오는 거 보고 아니 왜 이렇게 좀 호들갑이지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어서 저는 막 그렇게 많이 동요하진 않습니다. 아니 제가 그 부분에서 좀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좀 우려될 만한 네. 그러니까 주식 시장을 키워서 부동산에 몰려 있는 그 아무 쓸데없는 투자금들 이쪽으로 머니 무브가 돼야 된다는 저도 100% 박수 쳐요. 근데 좀 요즘 보면 과한 게 그러니까 제가 그 처음에 여기 뉴스공장 퍼니포에 나왔을 때도 그때 제가 욕을 좀 먹었었어. 뭐냐면 그때 ETF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2배 레버리지 상품이 출시가 됐잖아요. 네. 한국의 자본시장에 이런 상품이 진짜 필요한 거냐. 그건 완전히 진짜 도박판이거든. 그렇죠. 돈 놓고 돈 먹기야. 장기 투자 그건 초단타 매매 상품이거든요. 이걸 갖다 우리 금융당국이 허가를 해주는 거잖아. 지금 와서 그때 이찬진 금감원장이 그때 저걸 들어 누워서라도 막았어야 됐는데 변동성이 하루에 10%씩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레버리지 상품 이유가 커요. 그쵸. 단타로. 그때 금융당국에서 이걸 허가해 주는 이유로다가 그때 사람들도 많이 그랬어요. 안 그러면 한국의 투자자들이 미국 홍콩에 그 레버리지 2배 3배 있는 거 글로 간다. 그거 그냥 가게 놔두면 돼. 그 도박꾼들은. 그 도박꾼들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게 무슨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장기 전망과 실적과 무슨 관심이 있겠어. 그 사람들 그냥 그 도박꾼들의 도박 자금까지도 한국에서 그걸 못 나가게 그거 원래 하는 사람도 없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 상품이 출시가 되니까 한꺼번에 28조 원이 거기 그냥 그렇죠. 몰려버린 거잖아요. 28조 원이. 몰랐던 사람들이 그냥 하루에 교육 4시간 4천 원 내고 그거 받아야만이 투자 그 허가를 받으니 네. 교육박성 거기다 그냥 야 이거 2배 번데 일이면 2배 이런 건 생각도 못하고 이런 것까지 허용을 해야 되느냐 한국 자본시장이 저는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변동성을 키운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2%가 오르면 레버리지는 그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서 현물과 선물을
2배로 사야 돼요. 반대로 떨어지면 또 그걸 맞추기 위해서 2배로 팔아야 되고. 그러니까 변동성을 키우는 원인인데 우리 이상민 의원님 이 제도의 문제 있잖아요. 제도가 자산 시장이나 이거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죠. 그럼요. 뭐 우리나라의 특징이 당연히 우리나라 그 제도의 특징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거고요. 네. 저는 그 전에 그 주식 시장을 바라보는 좀 근본 좀 시각부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에서 돈 땄다, 돈 잃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내가 어떤 종목을 잘 찾고 어떤 타이밍을 잘 찾으면은 주식에서 내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다 착각이에요. 이게 굉장히 많은 실증 연구가 있습니다. 네, 어떤 실증 연구가 있냐면은 어떤 내가 이 자본시장에서 돈을 벌었다라고 했을 때 내가 종목과 타이밍은 내 전체 투자 수익 그 변동성의 10%밖에 차지하지 못해요. 90%의 원인은 따로 있고 그 90%의 원인은 포트폴리오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냐, 네. 내가 뭐 채권에 투자했나, 한국 주식 투자했나, 뭐 미국 주식 투자했냐라는 그 포트폴리오가 이미 내 수익의 90%를 결정하고 어떤 종목을 언제 샀다 팔았다라는 것은 이게 10% 미만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게 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마치 꼭 주식을 어떤 게임이나 꼭 어떤 도박판처럼 내가 무슨 주식을 선택했어, 어떤 타이밍에 팔고 샀어, 그것만 하는데 저는 주식 투자에는 정답이 없다지만 그래도 90점짜리 답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워런 버핏이 항상 아까 워런 버핏 얘기했는데 워런 버핏이 그 자기 그 자산을 자기 그 아내한테 그 넘기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신탁인에게 한 그 유언 같은 말이 있어요. 뭐냐면은 내 주식의 90%는 그냥 ETF, S&P 500 같은 ETF 지수에 투자를 해라. 나머지 10%는 그냥 국채를 사라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는 어떤 종목을 언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12분의 1만큼 한 달에 그냥 1일이면 1일, 5일이면 5일이라고 정해진 시기에 계속 투자를 하는 거고 시기는 종목은 ETF입니다. 그냥 코스피예요. 뭐 요즘에도 주식 투자에서 손실 본 사람 많이 있는데 홍 기자님처럼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코스피 ETF에만 투자를 했다면은 2천이 지금 9천이 되는데 굉장히 큰 수익을 얻었겠죠.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거에 되게 중요한데 근데 현실을 보면 여기 김혜연 선생님 계시지만 네. 현실을 보면 많은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아직까지 의미 있게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 여유 자금이 한 500만 원 있으면 그걸로 해야지 그러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목이 중요하고 언제 파는가 이게 출발은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워렌 버핏은 뭐 엄청나게 많이 자금을 운영하니까 포트폴리오가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500만 원 시작하는데 포트폴리오를 채권 가져가야지 주식 얼마 가져가야지 ETF 얼마 가지 이게 조금 물론 지금 한국 주식시장이 올랐기 때문에 ETF 투자도 의미가 있었지만 과거에 투자 보면 사실 그거보다도 종목과 맞습니다. 언제가 훨씬 더 네. 중요했죠. 지금 이렇게 될지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예전에는 막 1, 2억씩 억 단위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되게 리스크 있는 삶을 산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제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네. 그러지 못해서 네. 어떤 거를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하라고 하지만 네.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데 이런 그러면- 투자하는 분들이 많은 상황 속에서 홍상훈 기자님의 문제 제기처럼 그런 과도한 상품이 들어오니까 문제를 더 크게 만든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문화라는 게 정착이 안 되는. 저도 사실 방송에서 이제 제가 투자해서 수익률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이 이재명 정부에서 코스피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신뢰를 저도 같이 보내고 싶었고 그리고 그 결과가 이어졌기 때문에 그걸 많이 홍보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던 것도 있는데 요즘에는 이야기를 좀 잘 안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제 주변에 또래 친구들을 만났는데 얘기해 주신 것처럼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이제 저는 반도체가 좋을 것 같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제가 판단해서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아까 저희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위원님이랑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결국에 이 수익률이 좋은 이유는 안 팔았기 때문에 점점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또래들이 이 변동성을 보고 맨 처음에 한 100만 원 정도를 투자를 해요. 그리고 한 6에서 7%를 수익을 봅니다. 그러면은
내가 1,000만 원 넣었으면 맞아요. 이렇게 생각을 이제 그냥 쉽게 바꿔요.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맞아. 그러다가 이게 신용까지도 조금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뜯어 말렸고, 야 그거 진짜 큰일 난다. 이 여유 자금으로 해야지. 근데 여유 자금이라는 것도 본인이 원래는 한 100만 원이 여유 자금인데 이거를 무리해서 1,000만 원으로 하고 그게 여유 자금이라고 본인 자체도 좀 스스로 속이는 좀 그런 위험성이 좀 있더라고요. 이 지점도 좀 문제인데 뭐냐면 이제 MZ 친구분들 얘기하시니까 20, 30대 얘기하잖아요. 20, 30대에서 또 문제가 이 주식시장에서 격차가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를 한 사람들은 이제 쉽게 말해서 돈을 많이 벌었죠. 그런데 안 한 사람들은 돈을 못 벌고 자산도 없는데 너무 격차가 커지는 거 아니냐. 이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변동성의 문제이기도 하고 홍 기자님 또 얘기하고 계시는 격차의 문제잖아요. 이게 격차는 그러면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경향신문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20대 상위 20%와 20대 상위 20% 하위 20%의 격차 네. 규모가 34배까지 벌어졌다는 거예요. 아. 34배. 이걸 언제까지 우리 사회가 이걸 지속 가능하겠느냐. 네. 정말 옛날 같았으면 다 뒤집어 엎어지 그냥 밀란이라는 형태로 다 엎었잖아요. 그렇죠. 격차가 벌어지면 벌어지다가 대공황도 그래서 격차가 벌어지다가 결국은 야 우리 다 같이 망하자 해서 그냥 다 같이 망해버리고 다시 시작한 거잖아요. 지금 정부가 어쨌든 주식이라는 것도 그 애초에 취지가 그러니까 이쪽 시장을 활성화시킨 게 부동산에 묶여 있는 자금을 갖다가 필요 없는 자금을 쓸데없는 자금을 이쪽으로 옮기는 거 요거 중요하지만은 주식 투자라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은 있는 사람들의 투자입니다. 없는 사람들 주식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1,400만 명 있다고 하지만은 그거는 정말 그래도 있는 사람들의 투자예요. 더군다나 주변 아까 말했듯이 청년 세대들이 말하면 아까 말한 대로 신용까지도 내가 한번 손을 대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 옆에서 봤거든. 한탕에 그냥 큰 돈을 버는 걸 봤거든. 더군다나 저기는 한탕에 몇억 몇십억을 벌었는데 세금도 한 푼도 안 내. 맞아요. 나는 열심히 일해서 직장에서 일해서 땀 흘려 일해서 번 돈은 10원 한 장까지도 칼같이 짤 없이 소득을 다 떼네. 당연히 저쪽 가서 저쪽으로 다 신경이 가죠. 지금 국가가 할 일은 이 자본 소득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하잖아요. 과세하는 거에 대해서. 세금이 거의 없어. 부동산도 굉장히 관대합니다. 주식시장 이건 아예 없잖아요. 거래세 조금 있는 거 말고 양도 수십억을 벌면은 그만큼 세금을 내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우린 예외로 지금 두고 있잖아. 지금 어쨌든 금투세라는 걸 갖다가 그냥 한쪽으로 한국 시장의 주식 시장이 지금 너무 낮으니 그게 좀 올라갈 때까지 좀 놔두자. 미국에 가서 투자했을 때 거기서 세금 내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게 맞느냐 이거지. 그러면은 누가 일해서 돈 벌려고 하겠습니까? 옆에서 한 번에 수십억을 버는 사람들을 받고 세금도 한 푼도 안 내는 걸 봤는데 나는 1,000만 원만 벌어도 200~300만 원이 세금으로 나가는 걸 이걸 갖다가 놔둬야 되느냐.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을 말하고 싶어요. 좀.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냐면 그러니까 이상민 의원한테도 질문드리고 싶은 방향성인데 첫 번째는 이 격차를 문제를 해소하는데 우리는 세금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게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뭐 자본이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세금을 통해서 격차를 해소하는 방법이 맞는가라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홍 기자님 말씀처럼 우리가 지향해야 되고 그리고 방향성은 다 인정하죠. 그런데 지금 그 시점이냐. 이거는 되게 중요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금투세를 그렇게 막 일종의 자본이득에 대해서 세금을 매겨서 격차를 줄이고 이런 거 맞는데 지금 그거가 맞는 시점인가. 이 두 가지가 좀 저는 항상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그 부의 격차 얘기를 하셨는데 네. 저는 올해 26년도가 우리나라 어떤 부격차, 이 소득 불균형 원년이다라는 말을 자주 해요. 네. 뭐 언론들을 보면 뭐 상대적 박탈감, 포모 이런 얘기하는데 저는 그거는 굉장히 저는 상대적 박탈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절대적 박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절대적 박탈. 지금 돈을 버는 사람은 굉장히 많이 벌지만 뭐 돈을 내가 못 벌어서 문제가 아니라 내가 돈이 오히려 손해로 보고 있다고요. 주식 투자를 잘못한 사람, 손해 본 사람이 무지하게 많고 특히 요즘에 물가 많이 오르잖아요. 네. 나는 절대적인 나의 어떤 이 수입
수입도 줄 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나의 소비 여력이 줄어가고 있어요. 그 반면에 이게 또 돈을 잘 버는 사람은 또 어마어마하게 돈을 잘 벌고 있어서 저는 굉장히 끔찍한 수준의 어떤 부의 불평등이 올해 나타날 거다라고 예측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전 세계적으로 봐도 최근에 뭐 밀리언어, 빌리언어를 넘어서 트릴리언어가 우리 인류 역사에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게 일론 뭐예요? 머스크. 그러니까 이게 백만장자, 아. 이게 억만장자가 억만장자. 아니라 이제 조만장자. 조만장자. 그게 조만장자가 이제 네. 인류 역사상 처음 나왔는데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 근데 이 조만장자라는 거는 전 세계 인구의 한 절반 정도의 부를 한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너무 욕심꾸러기. 우리 인류의 절반의 부와 한 사람의 부가 거의 맞먹는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근데 우리가 자본주의가 굉장히 효율적이고 우월하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는 비효율을 효율로 바꿔서 생긴 부가가치가 나의 자산이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돈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 시장의 비효율을 효율로 많이 바꿨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자를 칭송해도 되는 게 자본주의의 가장 근본 원리인데 일론 머스크가 지금 이 조만장자가 된 이유가 물론 조만 달러입니다. 놀랍게 당연하지만 조만장자가 된 이유가 그 스페이스X 이게 상장 직후잖아요. 스페이스X가 이 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은 최소한 현재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어떤 상징 권력, 어떤 그 상징성이 그 일론 머스크에게 전 세계 인류의 절반의 부를 몰아준 것이 어떤 부가가치가 아니라 어떤 상징성이라는 점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도 이제 격차가 커졌는데 그래서 이제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걸 세금으로 줄일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세금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사실상 거의 이 근데- 부의 네. 이 불균등을 좀 줄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세금 말고는 다른 방법이 이광수 있을 대표는 뭐 수가 다른 없죠. 방법을 생각하신 것 같은데 뭐가 있어? 아니 저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가 돈을 벌어요. 그러면 일론 머스크처럼 같이 주주가 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일종의 대안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돈을 많이 봅니다. 예. 삼성전자가 돈을 많이 해서 격차가 된다. 그러면 삼성전자 주주가 되면 되잖아요. 예, 좋은 생각이고요. 근데 만약 거기에 벽이 높다면 불가능하죠. 근데 그 벽을 낮추는 노력은 제도적으로 하는 거고. 근데 주식시장은 상대적으로 부동산보다는 벽이 낮으니까. 예를 들어서 김혜린 평론가님도 당장 투자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 이 방법을 조금 더 진취적으로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전 시간에도 우리가 그런 논의를 했는데 초과세수가 많이 증가했어요. 대한민국이. 근데 격차를 해소하는 방법, 격차가 발생한 거잖아요. 격차를 해소하는 방법에 국민들한테 배당을 해주자라는 방법도 있지만 이거를 투자하는 걸 만들어서 국민들이 거기에 주주가 되자. 그 국민 펀드 그걸 말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좀 더 그러니까 세금도 중요하지만 전 모두가 함께 투자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 거예요. 뭐 그거하고 그- 세금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가야지. 그게 이걸 하니까 세금을 그냥 안 걷어도 된다.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안 걷어가 대가 아니고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하면서 두 번째 질문하고 연결된 거예요. 시점하고도 같이 생각해 보자. 지금 대한민국 시점에서 투자에 조금 더 비중을 높일 때냐 아니면 세금의 비중을 좀 높일 때냐 주식시장만 국한돼서 보면 근데 저는 지금 은 당연히 세금이라고 봐요. 당연히 예. 이유는요. 격차가 이렇게 컸을 때 국가의 가장 큰 기능의 하나는 부의 재분배입니다. 부의 재분배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세금 외에는 없어요. 그거 유일하게 국가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 배당도 뭐 저는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니 삼성전자 오르면 하이닉스 오르면 엔비디아 오르면 투자하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떤 내가 분석의 결과를 통해서 투자 수익이 좋은 것이 아니라 우연의 효과가 지나치게 커요.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와 하이닉스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이 사실은 젠슨 황이나 최태원도 몰랐던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얘기는 우연히 AI를 돌리기에 엔비디아 칩이 가장 유효하다라는 사실 유효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엔비디아는 AI 칩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그래픽 카드 칩을 만드는 회사였는데 젠슨 황이 몰라도 예측하지 못했던 갑자기 AI를
이 엔비디아 칩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연의 효과에 따라서 특정 사람은 돈을 벌고 특정 사람은 돈을 못 벌었는데 그런데 이것이 어떤 상징 권력이 된 거죠. 아까 일론 머스크처럼 우연과 상징성 때문에 돈을 번다면 우리가 열심히 가장 효율적인 곳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면 대표님 그거는 좀 논쟁적인 측면이 있으니까 부동산이랑 연계해서 보시는 거죠. 지금 뭐 그런 시점이라는 것도 걸.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뭐하고 연기를? 부동산이. 그러니까 그래서 시점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건데 자 논의를 좀 좁혀 보죠. 뭐냐면 어차피 금투세가 논의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김혜니 평론가님한테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벌었어요. 네. 투자해서. 네. 근데 세금을 20% 내라고 합니다. 어떠세요? 저는 5천만 원만 벌 수 있으면 무조건 내요. 기쁜 마음으로 네, 내겠다. 기쁜 마음으로 네. 낼 겁니다. 근데 지금은 못 벌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벌고 나면 네. 사람이 마음 바뀌어요. 근데 한번 벌어보고 싶어요. 5천만 원. 근데 금투세가 그렇게 도입이 된다고 하면은 네. 그냥 현상적으로만 보면은 도입되기 직전에는 파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당연하죠. 그렇죠. 세금을 아무래도. 줄여야 되니까. 아. 예. 그래서 시장에 또 그러니까 이건 뭐 논의가 되게 커지니까 네. 어쨌든 거기에서 근데 질문 드리고 싶어요. 홍 기자님 뭐냐면 그러면 그동안 계속 세금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금을 통해서 빈부격차 줄이자는 논의를 계속 해왔고 네. 정치인들도 그 얘기합니다. 진보적 경제학자도 계속 그 얘기해요. 피케티도 계속 얘기해요. 네. 근데 성공한 적이 있습니까? 격차가 안 줄어든다 이거죠. 네. 그 세금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기득권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정당한 과세를 못 하니까 지금 격차가 벌어지는 거지. 네. 원론적인 과세를 한다면은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런데요, 네. 약간 인식의 그 문제도 있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친구가 뭐 돈을 벌었어요. 그럼 예를 들면 사람들이 주식에 들어가는 이유가 요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지 않으면 혼자 잃고 있는 느낌이 계속해서 든단 말이에요. 네. 아까는 뭐 적대적 박탈감이라는 게 문제라고 하셨지만 절대적 절대적. 박탈 자체 그 자체. 근데 약간 상대적 박탈감도 무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세금 나 말고 다른 친구가 돈을 벌었는데 그거를 세금을 더 부과한다고 해서 내 상대적 박탈감이 없어지느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진짜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아까 이 세금을 통해서 부의 불평등이 줄어들었냐? 네.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덜 줄어들어 지금. 그러니까 기대했던 것보다. 그 기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어느 선진국도 시장 불평등이 있고 가처분 소득 불평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불평등이란 것은 내가 시장에서 1,000만 원을 벌었냐 100만 원을 벌었냐에 따른 그 불평등 차이인 거고 가처분 불평등은 뭐냐면은 내가 시장에서 번 돈에서 그 세금으로 낼 거는 빼고 그리고 이 수입에서는 내가 받는 복지 혜택은 더하고 또 세금은 빼고 복지 혜택은 더하는 게 가처분 박탈감인데요. 시장 그러니까 가처분 이 불평등인데 시장 소득 불평등과 가처분 소득 불평등 갭은 엄청나게 큽니다. 특히 OECD 국가들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불과 한 15년 전만 하더라도 시장 불평등과 가처분 불평등 차이가 별로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15년 동안 시장 불평등은 우리 예상대로 하나도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조금 나빠지는 듯하죠. 그런데 가처분 소득 불평등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게 국가 재정을 통해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 OECD 국가들은 이렇게 불평등이 아주 효과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왜 국가의 이 재정 시스템을 믿지 못하는지를 보면은 굉장히 안타깝죠. 저는 제가 말한 불평등의 근원은 그러니까 아까처럼 가처분 소득이 증가했습니다. 그 차이가 줄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해석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러니까 두 가지를 극단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자본 수익률과 그리고 노동 수익률의 격차가 줄지 않고 있단 말이죠. 네. 이 지점.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빈부격차의 원인, 자산 불평등의 가장 근원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세금으로 이 격차를 줄여왔느냐? 줄여왔죠.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경제 성장률로 극복한 거지. 그러니까 노동 수익이 증가해서 극복한 거지 세금으로 자본 수익률을 끌어내려서 극복하지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자본 수익에 과세한다는 게 구호에 그쳐왔다. 근데 홍상훈 기자님이 그건 정치인들이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치를 바꾸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광수 대표 말은 그러면 노동 소득으로 하지 말고 전부 다 자본 소득으로 사람들이 다 가야 된다 이 얘기. 그러니까 저는 극단적으로 말하는 그런 건가 그러면? 그러니까 예. 병행하자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최대한 노동자들을 아니 그러니까 병행하는 거 저도 좋아요. 그런데 자본 소득에 대한 과세가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병행이 아니고 아예 없잖아 여기는. 부동산도 거의 없어요. 그쵸. 그 수익률에 비해서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근로소득세에 비해서 그 정도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이거지. 그 절반이라도 과세를 해줘야만이 누군가는 젊은 사람들이 일해서 일을 하려고 하지. 네. 여기는 세금 한 푼도 안 내면서 몇십억을 한 방에 버는데 누가 여기서 일하려고 하겠느냐 이거죠. 이건 국가가 할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말은 제가 하는 말이에요. 국민펀드 배당이라는 것이 이상적으로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또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좀 모순적인 게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 올해 국채 발행 계획이 109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계획이라는 것은 올해 이렇게 초과세수가 있을 줄 몰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수입과 지출 요 차이 때문에 한 100조 원의 국채를 순 발행해야겠다라는 것이 올해 계획이에요. 그런데 초과세수가 생겼어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초과세수가 생겼으면은 원래 국채를 100조 원 발행하려고 했지만 한 100조 원, 한 80조 원 정도만 발행해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 국민 펀드를 만든다는 얘기는 100조 원 발행 계획대로 그대로 다 발행을 하고 초과세수를 따로 펀드에 넣고 여기서 이자 수익을 올리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국채를 발행하면 당연히 국채 발행 비용이 듭니다. 요즘 10년물 국채 발행 금리가 한 4.2%거든요. 저는 요즘에 잠이 안 와요. 무슨 소리냐면은 거의 미국하고 같아. 작년에 국채 발행 금리가 한 2.8% 정도였어요. 2.8이 3% 되더니 4.25%가 지금 됐는데 4% 국채 발행 이자를 그냥 줘가면서 이걸 가지고 국민펀드를 만들어요. 여기서 4% 이상 수입이 발생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럼 이자 비용이 이 국민펀드 수입보다 더 클 수도 있는데 우리가 국채 이자를 내가면서 국민펀드를 만든다라는 게 재정을 공부한 사람으로서는 이해는 안 가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말씀 나누고 싶었던 건 사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한국의 주식시장이 많이 올랐는데 이 격차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느냐. 그래서 두 분 모시고 그런 실증적인 얘기. 두 분의 격차가 지금 커지지 않았습니까? 아유 그 정도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그러하면 이제 듣고 싶었고요. 격차가 보여 지금. 아니야. 근데 이게 조금 더 긴 논의가 필요하겠네요. 네. 아니, 단순하게. 초과세수 네. 그 시간이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앞부분에서도 잠깐 그 진성준 의원랑 뭐 나와서 초과세수 관련해서 얘기한 거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사실 그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내가 딱 그 떠오르는 생각 요즘 그러니까 드는 생각이 어쨌든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자산의 격차뿐만이 아니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간의 소득의 격차까지도 지금 막 무한대로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어쨌든 거기서 초과세수가 들어오는 거 사실이야. 사실이면 이걸 갖다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 아까 뭐 국민펀드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국민 배당으로 해주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네. 이 초과세수를 그리고 어쨌든 부동산이 지금 막 들썩들썩 하잖아요. 네. 부동산이 들썩들썩 하는 거는 세금으로도 못 잡습니다. 사실 이거. 우리 경험했잖아요. 대안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이 부동산으로 몰리는 거거든요. 나는 집으로 돈 벌 우리가 늘 말했듯이 나는 집에서 편하게 살 수만 있으면 되지 집으로 돈 벌 생각 없어. 안 벌어도 돼. 이런 사람들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 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광수 대표랑 말했듯이 용산이나 강남 같은 가장 살기 좋은데 가장 노른자 땅에 국가가 임대주택 허름한 임대주택이 아니 비싸게 받아도 돼 임대료 레미안이나 푸르지오 같은 비싼 임대주택을 지어주면 거기서 내가 편하게 살면 좋은 집에서 다만 이 집으로 내가 돈을 벌 수는 없어. 그렇지만은 편하게 살 수 있어. 대안을 마련해 주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집값을 떨어뜨리는 지름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문명국 국가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이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민간에다 완전히 맡겨두고 방치하는 나라가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지. 대안이 하나밖에 없는데 대안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 초과세수를 저는 그쪽으로 가면 어떨까. 지금 빈따 국공유지에 재원이 없다고 하는데 그 초과세수가 지금 때마침 들어왔으니 그걸 통해서 국가가 좋은 임대주택을 노른자 땅에 잔뜩 짓는 거 그거 어떨까나 그 생각 들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런 논의는 바로 다음 이어서 우리 한문도 교수님 모시고 하겠고요. 어떠세요? 요즘 그러니까 이게 주식을 다시 한 번만 이제 두 분한테 특히 여쭤보고 싶은데
그 20, 30대 분들이 격차를 크게 느끼잖아요. 네.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음. 이런 문제를 좀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거가 있을까요? 저는 제가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 일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저는 들어가고 싶다. 하고 싶다. 네, 참여하고 하고 싶다. 싶다. 참여하고 싶다. 하지만 시대가 워낙 작으니까 어. 섣불리 들어갈 수도 없고 지금 이미 너무 올라 있다 보니까 네. 지금 들어가도 맞는 건지 어. 그런 것에 대한 일단 공부가 필요하다. 그거의 답은 제가 12시에 만나서 곽수산 저는 그냥 지금 이제 워낙 주식시장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투자도 하고 있지만은 가장 핵심은 지금 당장 투자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주식시장은 계속 있는 건데 사실 코로나 때도 많이 맞아요. 올라서 그때도 막 주식 그 투자 붐이 불었잖아요. 근데 지금 또 이렇게 오는 거고 지금 내가 못 들어갔다고 해서 나는 이제 끝났어가 아니라 이거 나중에는 또 이런 좋은 상황이 지금도 계속 되고 있고 또 이런 기회들이 올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잘 공부하고 돈도 잘 모아두고 하면은 또 한 번에 지금 오지 않을까? 들어 벌고 계셔서 그래요. 아니, 저는 근데- 소외감이 들어요. 아니 근데 진짜 중요한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 조급해하지 지금 곽수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방점으로 놓고 세제라든가 제도가 구성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러니까 경제에서도 이 주식시장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어떻게 제도를 잘 만드느냐가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이렇게 정리가 잘 안 됐지만 어쨌든 아주 좋았어요. 네 분의 이야기 말씀을 잘 들었고요. 저희 네 분을 한번 12시에 만나서 한번 다시 한번 조우해서 끝장 토론을 한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